어머님, 보약 드세요. 며느리가 건넨 사발을 받아들며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입술에 가져갔어요. 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 보약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성분 분석 결과지가 제 방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죠. 비소, 수은, 탈륨,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저를 죽이고 있던 독극물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웃고 있었어요. 3억 원의 보험금이 제 통장에 입금된 그날부터 이 아이는 저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사고가 난 건 석 달 전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에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교차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우리 준호는 그 자리에서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29의 세상을 떠난 아들. 관 속에 누워있는 그 아이의 차가운 손만 붙잡고 있었죠.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까지 쓰러지시면 안 돼요. 며느리 수진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부축하는 며느리를 보며 그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시어머니를 챙기는 며느리가 대견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가 가입했던 생명보험 그 수령인이 저로 지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젠 제가 효도할게요. 준호가 결혼 직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냥 효자가 하는 말인 줄만 알았죠. 3억 원. 평생 남의 집 가정부 일을 하며 하루 5만 원씩 벌어 살았던 제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은행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면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보약을 들고 온 게 어머님 충격이 크셨을 텐데 몸보신 하셔야 해요. 한의원에서 특별히 지어온 보약이에요. 아니다, 괜찮아. 그런 비싼 거. 어머님, 제발 드세요. 어머님 건강이 최우선이잖아요. 처음엔 정말 고마웠어요. 결혼한 지 2년 동안 며느리는 한 번도 이렇게 친절한 적이 없었거든요. 명절에 와서도 음식 하나 거들지 않고 시어머니인 저와는 말도 제대로 섞지 않던 사람이었죠. 수진아, 어머니가 생선 손질 좀 도와줄래? 저 그런 거 못해요. 손 더러워지잖아요. 그게 며느리의 평소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준호가 떠나고 난 후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매일같이 보약을 끓여오고 제 방을 청소해주고 외출할 때는 꼭 팔짱을 끼고 부축해줬어요. 어머님, 계단 조심하세요. 수진아,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저희 둘밖에 없잖아요. 제가 어머님 모셔야죠. 너무나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눈빛 속에 뭔가 이상한 빛이 있었어요. 보약을 먹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심한 어지러움증,
끊임없는 메스꺼움. 밥맛이 완전히 사라졌고 몸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상심이 크셔서 그래요, 어머님. 보약 계속 드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며느리는 더 자주 보약을 가져왔습니다. 하루 한 번이던 게 아침, 저녁 2번으로 늘어났죠. 그런데 저는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손발이 떨리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은 누렇게 뜨고 눈 밑에는 시커먼 그늘이 져 있었어요. 이건 아니다.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우연히 제 방 서랍을 정리하게 됐어요. 그런데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낯선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제 통장 사본이었어요. 며느리 이름으로 된 서류였습니다. 통장 재발급 신청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 그리고 상속 관련 법률 상담 문서까지.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시어머니 사망 시 며느리의 상속권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죽이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또 보약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오늘은 특별히 좋은 약재를 더 넣었어요. 꼭 드세요. 그래, 고맙구나. 저는 평소처럼 보약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나가고 난 후 그 보약을 화장실 변기에 버렸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일부를 작은 병에 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집을 나섰어요.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싶은데요. 약학대학 동창의 딸이 운영하는 분석 연구소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약인지 모르시고 드신 거예요? 일주일 후 나온 결과를 보고 연구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보약이 아니에요. 비소 성분이 검출됐고 수은과 탈륨 성분도 미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며느리는 영리했어요. 한의원에서 지어온 보약이라고 했지만 한의원 이름은 절대 말하지 않았죠. 아마 정식 한의원이 아니라 어디선가 구한 보약에 독극물을 타서 가져온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몸이 좀 나은 것 같아. 내 덕분이야. 정말요, 어머님? 다행이에요. 그럼 보약 더 열심히 드셔야겠네요.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기쁨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조급함이 섞인 이상한 빛이었죠. 매일 보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지켜보는 앞에서 한 모금 마시는 척했어요. 며느리가 방을 나가면 즉시 화장실로 가서 뱉어냈죠. 동시에 매번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계속 분석 결과를 보내왔어요. 독극물의 농도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조금씩 조급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보약 효과가 더디네요. 제가 더 좋은 한의원을 알아볼게요. 더 강한 독을 쓰겠다는 뜻이었겠죠.
그 무렵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모든 증거를 보여주고 상담을 받았어요. 어머님,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직입니다. 준호 49제가 고지예요. 그날 모든 친척들 앞에서 밝히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확고했습니다. 우리 준호의 장례식 때 그렇게 슬퍼하는 척하던 며느리, 눈물까지 흘리며 저를 위로하던 그 연기를, 준호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폭로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49제를 지내기 위해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준호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까지.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상냥한 며느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모부님, 여기 앉으세요. 삼촌, 차 드릴게요. 제가 일어서자 며느리가 달려왔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괜찮아, 수진아. 잠깐 할 말이 있어서.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여러분, 오늘 준호 49제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며느리가, 우리 수진이가 지난 석 달 동안 저를 독살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보약이라며 가져온 것 안에 비소와 수은, 탈륨이 들어 있었어요. 여기 성분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모든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수진이가 수갑을 차는 걸 보면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은 다 말라버렸거든요. 우리 준호관 앞에서 검은 상복을 입고 곡을 하던 며느리. 그때 흘린 눈물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그것마저도 연기였을까요? 3억이라는 돈. 평생 가정부 일하며 하루 5만 원씩 벌던 저한테는 꿈 같은 돈이었지만 며느리한테는 사람 하나 죽일 만큼 간절한 돈이었나 봅니다. 아들의 목숨값, 그리고 이제는 제 목숨값까지. 엄마 미안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관 속에 누운 준호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준호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런 사람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준호야, 엄마가 다 끝냈다. 이제 편히 쉬거라.